가이스토리. 가와 나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입니다.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학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계물성무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자, 1문단에서는 개항 이전에 개항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일단 개화란 말은 계물성무라는 말과 그리고 화민성속 이 두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개화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됐는데, 개항 이전에는 이 개화라는 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피통치자, 즉 백성을 의미할 텐데 그 피통치자를 교화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자, 지금 한성순보에서의 개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자, 이 문단에서는 개항 이후의 개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성순보라는 그런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한 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개념에는 이 한성순보에서의 나타나는 개화의 개념은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 플러스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즉 그 타 문명인 서양의 문명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였을 때 괜찮을 만한 것들, 그런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에서는 각각 개항 이전과 개항 이후의 개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3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의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계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육일주는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가능된 대한매일신보의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해서 근대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3문단에서는 개화의 개념의 변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개화당 인사가 나오죠.
이 개화당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뭐였냐면 서양의 근대 국가들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화 실행의 주체는 역시나 왕이었고요. 자, 근데 갑신정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 갑신정변에서는 그 실행 주체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그리고 이러한 그 개화의 목적 자체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화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니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육일준의 서유견문에서 그런 개념의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서도 그 개화의 개념을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해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서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개화의 주체가 왕이었다면 점차 이제 국가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개화로 의미가 변천되었음을 산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문단입니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자, 대한자강회는 우리가 문명을 받아들이려면은 이미 문명화에 앞선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해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서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자, 지금 사문단에서도 앞문단에 이어서 개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대한자강회와 그리고 박은식의 논의가 나왔습니다. 대한자강회는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데 그때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민족 주체성을 간과하는 그런 룰을 범했는데요. 자, 이와 다르게 박은식은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서양에서 받아들일 게 있고, 그리고 동양의 유학에서 받아들일 게 따로 있다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동양 유학의 철학을 재구성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다른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재구성해서 하니 당연히 주체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한자강회와 박은식의 논의로서 가의 개화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남문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1문단입니다.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직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해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자, 1문단에서는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근대화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문단입니다. 옌푸는 사람 이름이죠.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의 전체를 과학이라고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해서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천두슈도 당연히 사람 이름이겠죠. 자, 이 문단에서는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옌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옌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국가 간 경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기술은 있어야 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자질은 과학적 사유 능력, 즉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고 이렇게 그 과학적인 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채로 정치가 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학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통 학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옌푸의 입장은 천두슈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문단입니다. 자, 이 문단 끝에서 천두슈를 언급했으니 3문단에서 천두슈가 나오겠죠.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이지 과학 자체의 죄악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자, 지금 3문단에서는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천두슈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천두슈는 앞에서 언급한 옌푸의 의견을 계승하고 있죠. 천두슈는 과학이 없이는 민주정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신문화라고 하는데 사상이나 철학도 과학을 이용하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더 나아가서 사회나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과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1차 세계대전의 비극, 다 그런 것들은 과학을 사람들이 잘못 이용해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이지 과학 자체는 죄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3문단입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쥔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자, 지금 나에서는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3명의 학자가 나왔죠. 옌프, 천두슈, 그리고 장진마이가 나오고 있는데 옌프와 천두슈는 과학을 너무 중요시해서 그 전통 문화를 배격하고 비판했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과학을 기반으로 전제하고 사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장진마이는 아니다. 과학은 통제되지 않으면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목도한 이후에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지 간에 인생관의 문제까지 과학이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게 이 사람이 과학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과학으로 인해서 인생관을 뭔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둘은 별개니까. 그래서 인생관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때 가져온 게 신문화 운동에서 부정되었던 중국의 전통 가치관을 다시 가져와서 수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에서는 개화, 그리고 나에서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러한 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에 대해서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자, 이는 과의 이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성순보를 이모군란 이후 고종이 발간한 이유 자체가 반서양 정서를 교정하기 위해서였어요. 반서양 정서라는 것은 서양의 어떤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항 이후에도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가에 대해서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당연히 사문단의 박은식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시므로 맞겠죠. 3번 나에 대해서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이는 나의 이문단에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옌프의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4번 나에 대해서 과학 정신이 사회의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는 나의 이문단에 나와 있는데 이 이문단에서 옌프가 뭐라 그랬냐면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학 정신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인데 지금 4번은 반대로 말했죠.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과학 정신이 선행되어야지 그 다음에 정치적 변혁이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5번 나에 대해서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나의 사문단의 장진마이의 의견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의 개화 키워드에 대한 질문이네요. 1번 개항 이전에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자, 이는 가의 1문단과 관련이 있죠. 1문단에서 개항 이전에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을 의미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2번. 한성숭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한성숭보에 관한 내용은 가의 이문단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 이게 바로 그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만을 받아들이는 거랑 의미가 똑같죠. 따라서 얘도 맞습니다. 자, 3번. 한성숭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자,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산문단에 나와 있는데, 한성숭보나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갑신정변 이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맥상 봤을 때, 자, 갑신정변 이후에나 그 개화의 실행 주체가 왕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그 전인 한성숭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당연히 왕을 개화의 주체로 상정한 게 맞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자, 이거는 가의 산문단에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번.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미 이 문단에 한성순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국가의 주권과 결부되었다고 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을 되새겨보면 천두슈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과학을 무엇보다 중시했기 때문에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을 했었죠. 이에 비해서 장진마이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인생관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그리고 이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죠.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 방법은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장진마이는 과학과 인생관이 별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문단에서 나왔듯이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이 천두슈와 공통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전통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했는데, 자, 장진마이는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사상을 더 중요시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전통사상의 폐단은 과학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전통사상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두슈는 동의하겠지만 역시 장진마이는 동의하지 않겠죠. 3번.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 요거는 천두슈와 장진마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므로 3번이 답이겠죠. 4번.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자, 장진마이는 아니다. 과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했으므로 동의할 수가 없겠죠. 5번.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자, 장준마이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얘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박은식에 대한 내용인데 가의 사문단에 있죠?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즉 박은식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고, 자, 니은은 나에서 산문단의 천두슈에 대한 내용인데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간단히 정리하면 기역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 철학을 긍정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니은은 전통보다는 과학과 신문화가 더 중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인격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자, 기역은 맞죠. 인격 수양을 동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격 수양이라는 거는 동양 유학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했으므로 기역은 맞는데, 니은 보시면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 달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두슈는 전통적 사유 방식은 배격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니은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기역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주체 인식의 근거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거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가 아니고 동양의 어떤 것들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자국 전통, 철학 전통의 정립을 했으니. 그래서 맞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도 철학이 과학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거에 당연히 반대하겠죠. 철학은 과학으로 철학도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이 과학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역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니은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자, 뭐를 부인을 했냐면 기역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했다 했는데 아니에요.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자, 지금 그 박은식의 내용을 보시면 그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자, 니은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한다. 자, 뭐든지 과학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부인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틀렸으므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기역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정하는 태도를,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자, 지금 뭐를 비판했냐면 기역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 자,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 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대한자광회에서 알 수가 있죠. 그 태도 비판해서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동양의 유학을 혁신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맞아요. 근데 니은을 보시면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 천두슈의 주장을 보면은
그런 어떤 전쟁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 죄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지는 않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기역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자, 뭘 동의하냐면 기역,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거 당연히 동의하죠. 과학이 다 최고야 이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 문명은 과학에서 가져오고 정신적 측면은 철학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고요.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죠. 과학이 무조건 위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으므로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적용 문제네요. 자,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과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자, 지금 협력과 나눔 이런 것들 인생관을 얘기하는 건데 이 결과 과학이 인생관의 우위에 있게 돼버린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가에서 한성순보를 가능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했는데 자, 한성순보의 그 발행 취지는 반서양에 대한 그런 인식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기를 보세요. 보기의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 그런 어떤 서양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에 공감은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서 지금 부족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의 느낌은 아닌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감은 하면서도 자신은 없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한성순보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자, 지금 보기에서 그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뭐예요? 얘는 지금 보면은 마을의 경제 발전이에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에서 말한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목적과는 아주 다르겠죠. 맞는 설명이겠죠. 자, 3번.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자, 보기에서 젊은이들은 이제 그 전통 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철학의 중요성이 이제 부재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자,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자질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옌푸는 주장을 했고 그 정신적 자질이 과학적 사유 능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한다면 진정한 승리를 이끌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5번. 나에서 장준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죠. 장준마이는 당연히 인생관과 과학은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인생관이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A는 나의 산문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다 에서의 그치다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상에 그치다. 공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자, 이와 가장 유사한 문맥적 의미를 가진 것은 2번이에요. 보시면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자, 16강 이후에 8강, 4강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16강이라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1번. 다행히 비는 그 사이에 그쳤다. 그치다, 비가 그치다는 비가 끝나다. 비가 내리는 움직임이 끝나다 라는 뜻이므로 A와는 관련이 없고 3번에 아이의 울음이 그치다. 울음이 멈추다. 1번하고 같은 의미죠. 4번.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말을 그치다. 말을 멈추다 라는 뜻이죠. 역시 1번, 3번, 4번 다 같은 의미고 5번.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불평을 그치다. 불평이라는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다 라는 뜻이므로 2번을 제외한 1, 3, 4, 5의 문맥적 의미는 같습니다. 따라서 A와 가장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은 2번입니다.